일본은 한국의 경제 보복을 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본 보이콧입니다. 특히 일본 관광을 한 번에 뚝 끊어버릴 정도로 한국인들의 반발과 단결력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C19 사태가 터지기 전에도 한국인이 안 오면 중국인이 온다. 중국인도 안 오면 서양인이 오게 하면 된다는 등으로 허둥지둥 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대마도에 대해 뉴스가 뜰 때마다 별의별 대책을 세우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모든 대책이 허망하게 끝나면서 결국 일본은 결국 한국뿐이다. 언젠가는 한국인들이 다시 몰려올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대마도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을 권하게 됩니다. 한국인들을 상대한 관광 전문가가 부족하다 라면서 입학 체험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 나가사키현에서는 대마도를 살리기 위해 스탬프 찍는 코스에 대마도를 넣었습니다. 나가사키현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히스토리 헌터라는 이름의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나가사키현의 특정 지역 12곳을 방문해서 스탬프를 받으면 추첨을 해서 숙박권이나 특산품, TV를 준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 방문하지 않아도 방문한 지역의 수에 따라서 추첨의 기회가 높아지는 방식입니다. 나가사키현 관광진흥과는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각지의 역사적인 매력을 직접 느꼈으면 좋겠다고 참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 지역에 대마도도 포함시킨 것입니다. 다른 11곳을 방문하고 혹시 기회가 되면 몇 시간 배를 타고 대마도에 가서 스탬프를 찍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하면 TV에 당첨되는 행운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나가사키현은 이 12개의 코스에 대마도를 넣는다고 해서 대마도를 방문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동안 대마도를 대상으로 일본 정부에서 많은 대책과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7월 1일 일본의 경제 보복이 전격 발표되면서 대마도에 한국인 관광객이 뚝 끊어졌을 때 대마도는 우리가 살린다. 일본인들이 많이 찾아가면 된다.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물론 단 한 명도 찾아가지 않았고 그때부터 대마도는 폐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세울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스시마 고등학교에 유학을 적극 추천합니다. 스시마 고등학교의 국제문화교류학과에 가서 한국어를 부지런히 배우라고 합니다. 나가사키현에서는 스시마 고등학교에 유학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낙도 유학 제도 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체험 입학식 및 숙박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특히 스시마 고등학교는 한국어 전문 과정을 내세워서 한국과의 교류를 주도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한국어 실력 향상 코스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인 관광 교류에 일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설명하는 체험 활동이다 등으로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스시마 고등학교는 2019년에 국제문화교류학과를 설립합니다. 한국인이 출장 강의를 하거나 원격 수업으로 진행되고 또 부산으로 한국어 연수까지 합니다. 재학 중에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집중적으로 배워서 관광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대마도에 한국인 관광객들이 2017년에는 36만 명, 18년에는 41만 명으로 몰려오면서 한국인들을 상대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나가사키현의 많은 중학생들이 대마도의 스시마 고등학교로 유학을 올 정도로 유명해졌고 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 등은 당연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1일 일본이 경제 보복을 전격적으로 발표하면서 한일 관계는 악화되었고 2019년에는 한국인 관광객이 26만 명으로 급감하게 됩니다. 이제는 한일 경제 갈등과 C19 사태의 더블 펀치로 완전히 폭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일 경제 갈등이 심각하던 지난해에는 한국인은 곧 돌아온다 라고 당연하게 판단하고 제1회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나가사키현의 많은 중학생들의 인기 체험 활동과 입학 희망 학교가 될 정도였습니다. 지금 상황은 한일 경제 갈등은 깊어지고 C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더 절망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은 반드시 몰려온다 라면서 제2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나가사키현이나 스시마 고등학교는 한일 경제 갈등이 해결되고 C19 사태가 잠잠해지면 한국인은 예전과 같이 몰려온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스시마 고등학교에 입학해야 한다 라고 홍보하고 있고 많은 중학생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한국인이 아니면 대마도는 대책이 없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한국인이 안 와도 된다 라면서 대마도 살리기를 부지런히 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대마도 특별 대책이라고 하면서 특별 관광 쿠폰을 발행했습니다. 5,000엔짜리 쿠폰을 2,000엔으로 판매한다는 것인데 쿠폰 인쇄 비용 홍보 비용으로 다 나가버리고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이 대마도가 폐허가 되어갈 때 뜬금없이 하늘이 돕는다 라며 호들갑 떠는 기사도 올라왔습니다. 지난 9월에는 일본의 극우 매체 데일리 신초가 대마도에 엄청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의 초반에는 한일 관계 악화와 C19의 더블 펀치로 현재 대마도의 상황은 최악이라고 하고 면세점은 모두 휴업한 상태이며 호텔의 신축 러시도 중단된 유령섬과 같은 분위기를 자세히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풍이 불어올 것 같은 조짐이 터졌다 라고 했습니다. 즉 하늘이 도와주는 놀라운 바람이 불어서 대박이 터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4용 게임 고스트 오브 스시마라는 게임 때문입니다. 이 게임이 7월 17일 발매로부터 3일 만에 240만 개의 판매 매출을 기록해서 세계 기록을 세웠는데 이 게임 때문에 대마도를 찾아가자는 세계적인 붐이 일어날 것 같다는 것입니다. 대마도 관광협회는 홈페이지에서 게임의 열광적인 팬들을 향해 성지순례용 팜플렛을 제작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마도에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관광객이 엄청나게 몰려올 것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미리 준비해야 할 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관광 호텔은 긴 휴관을 끝내고 9월 1일부터 일부 다시 오픈을 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희망사항은 폐허가 되어가고 있는 대마도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이번 일본 정부의 고투 여행 캠페인에도 대마도는 소외되었습니다. 나가사키현의 숙박시설과 여행사도 나가사키와 운젠시, 사세보시, 히라도 등에만 몰렸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돈을 뿌리고 있는데도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 한일 경제 갈등이 해결되었다 라는 합의문이 발표되고 C19가 잠잠해지면 다시 일본으로 몰려올 것이라고 믿는 일본입니다.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유례 없이 자정의 열병식을 거행해 전 세계의 이목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행사에서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해 여전히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어기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북한 김정은 정권은 평화를 운운하면서 여전히 전 세계적인 민폐국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 되었습니다. 유엔 대변인실은 북한의 신무기 공개에 대한 질의에 안토니오 구에테스 사무총장 명의의 답변에서 북한과 북한 당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나 수많은 나라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바라고 있지만 북한은 오로지 김정은 정권의 유지만을 생각해 여전히 군사력에만 몰두하는 모습만을 보이며 도무지 바뀔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특히 이번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전력뿐만 아니라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서도 파격적인 변화들을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명 북한은 이번 코로나와 수해, 대북제재 등 3중고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북한 경제의 현주소를 생각해본다면 재래식 전력까지 이렇게 파격적인 변화들이 생기기가 힘들었을 텐데요. 과연 북한은 비대칭 전력뿐만 아니라 어떻게 재래식 전력에서도 변화를 줄 수 있었던 것일까요? 또 과연 어떤 변화들이 생겼길래 전문가들이 빠르게 분석하고 있는 것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보여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방사포 등과 같은 비대칭 전력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북한이 보여준 재래식 신무기들도 꽤 변화가 있고 심지어는 위협적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우리 군 당국은 당장 분석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뒤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에 한참 뒤처졌던 재래식 전력에 집중 투자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것이죠. 이번 열병식에서 북한이 공개한 지상 전력 위주의 신무기들 가운데 하이라이트는 신형 전차입니다. 사막 모래 색깔로 칠해진 전차는 각진 모습이 미국의 M1 에이브럼스 등 서방권의 전차와 닮았기 때문입니다. 외형으로 봐서는 확실히 기존 북한의 선군, 폭풍, 천마 전차와 매우 다릅니다. 기존의 북한 전차들은 속된 말로 싼티나고 오래된 구형 모델이라는 것이 한눈에 보였지만 이번에 공개한 신형 전차는 포탑의 야간 조준경이나 열영상 조준경 형태의 부품도 포착됐습니다. 심지어 그간 북한 전차의 약점이라 불렸던 장갑도 꽤 두툼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문가들은 북한이 서방권을 따라 새로 설계한 전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신형 전차에 앞서 나온 신형 사춘 사륜 바퀴형 장갑차는 미국의 M1128 MGS와 비슷한 외형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M1128 MGS는 스트라이커 바퀴형 장갑차에 105mm 강선포를 달아놓은 미국의 장갑차인데요. 미군의 경우 수송기에 실어 전 세계 어디라도 신속히 전개해 화력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군과 다르게 북한의 신형 바퀴형 장갑차는 유사시 한국의 전차를 상대하는 대전차 전력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하고 있죠. 열병식 행렬의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나온 미사일 탑재 바퀴형 장갑차도 한국의 우수한 전차 전력에 대항하기 위한 대전차 전력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8발의 미사일을 단 3축 6륜의 바퀴형 장갑차 대열이 앞장을 섰고 그 뒤를 5개의 미사일 발사관을 탑재한 4축 8륜의 바퀴형 장갑차 대열이 따랐는데요. 5발을 탑재한 장갑차는 105mm 포탑재 장갑차와 같은 계열로 보입니다. 그동안 북한의 전차 전력은 보유 대수는 많지만 매우 낡고 화력부터 능력까지 모든 면에서 한국의 상대가 안 된다는 의견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 한국은 전차 장갑차로 무장한 기동군단을 중심으로 2주 안에 평양을 점령하는 입체 기동작전을 펼 계획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이를 의식한 북한이 전차와 대전차 전력에 많은 공을 기울였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전차와 장갑차뿐만 아니라 북한의 특수부대에도 많은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싼티는 나지만 나름대로 정예부대 중심으로 신형 위방 무늬와 부가 장비를 사용하는 모습이 공개됐죠. 이 가운데 일부는 미국에서 개발된 멀티캠 등과 비슷한 위장복을 입고 총기에도 조준경과 플래시라이트, 표적 지시기 등으로 보이는 각종 부가 장비들도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멀티캠은 전 세계 어떤 곳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위장 효과를 내는 것이 특징인데요. 약간의 변형을 거쳐 미국과 영국군이 제식 채용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군 특수전 전단 등이 이미 예전부터 사용하고 있었죠. 다만 이번에 북한군이 입은 전투복은 정품보다 색의 채도와 명도, 배치 등이 다소 조잡한 편입니다. 사실 멀티캠이 전 세계적으로 흔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비슷한 원단을 중국 등에서 구하거나 직접 만드는 일이 그리 어렵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 장비의 구성의 경우 각 제대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지상 저격병 등 일부 부대는 여기에 야간 투시경까지 휴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이와 같은 부가 장비를 어디서 구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정황상 중국 등에서 들여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공개된 장비들은 서방권의 첨단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장비들보다는 기능이나 내구성 등이 뒤떨어질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하지만 아쉬운 대로 야간 전투 등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런 장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군 일각에서는 북한군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 부대별로 다양한 전투 상황에 대비를 하겠다는 개념적인 의지가 있고 부가 장비가 왜 필요해서 사용하는지 알고 부착한 것 같다고 평가하긴 했지만 다만 북한군의 유사시 후방 침투 수단 등을 매우 빈약하며 전투 장비 수준도 비약적으로 높지는 않기 때문에 이를 지나치게 고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사실상 북한의 변화된 재래식 무기 체계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 전문지인 플래툰의 홍위범 평지시장은 북한이 장기적 목표를 세우고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기보다는 열병식이란 쇼를 위해 급조한 느낌도 든다까지 말했죠. 하지만 북한이 얼마나 열악하거나 조잡한 방식이 됐든 핵과 미사일 같은 비대칭 전력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재래식 전력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는 것은 자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득 궁금함이 생깁니다. 분명 현재 북한은 앞서 말한 것처럼 코로나와 수해, 대북 제재 등 삼중고에 빠져 엄청난 경제난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과연 어떤 방법이 있었길래 재래식 전력에서도 변화를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방법은 바로 북한 관리들의 무기 밀거래였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무기 밀거래에 대해 무수히 많은 소문들이 있었지만 그 실상을 제대로 알기는 힘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영상으로 담겨 그 실체가 공개됐습니다. 대북 제재를 피해 외화벌이에 안달인 북한 당국자들이 가짜 무기 거래상들에게 속아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국제 제재 회피 실태를 까발린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것이죠. 유럽 매체 더 로컬은 덴마크 영화 감독 마주 부르거가 3년간 북한과 유럽을 오가며 잠입 취재에 제작한 첩자가 스웨덴, 덴마크, 영국에서 11일 방영됐다고 전했습니다. 부르거 감독은 3년에 걸친 함정식 취재, 이른바 언더커버 방식을 통해 북한의 국제법 위반을 담아냈다고 합니다. BBC가 일부 장면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영화에는 독재 체제의 매력을 느낀 요리사가 위장 신분으로 스페인의 친북단체 조선 친선협회에 잠입해 무기 거래상을 소개하고 밀거래를 주선하는데요. 무기 거래상으로 위장한 전직 프랑스 외인 부대원은 평양 교회의 연회장에서 무기 거래 계약서를 교환하는 장면까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외에도 우간다에서 만난 북한 무기상들이 시리아로 무기를 운반할 수 있느냐 묻는 장면, 북한이 아프리카의 한 리조트를 사들여 무기와 마약을 제조하는 비밀 공장을